암흑이었다. 어둠과 혼돈으로 휩싸인 이 암흑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머리가 열리고 얼축년, 얼축월, 얼축일, 얼축시에 땅의 머리가 열리며 미세한 금이 생겨났다. 금이 점점 벌어지는 동안 땅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조금씩 분명해져 갔다. 이때 하늘에서 푸른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검은 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쳐지고 트이면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별이 가장 먼저 생겨났다. 동쪽의 견우성, 서쪽의 직녀성, 남쪽의 노인성, 북쪽의 북두칠성, 중앙에 삼태성이 도달하자 많은 별들이 속속 돋아 펼쳐지며 하늘 가득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별빛만으로는 아직 어두웠다. 그저 어두운 채로 동쪽에선 푸른 구름이, 서쪽에선 하얀 구름이, 남쪽에선 붉은 구름이, 북쪽에선 검은 구름이, 그리고 중앙에선 누런 구름이 저마다 오락가락했다. 어느 순간 천황딸기 목을 들고 지황딸기 날개를 치고 인황딸기 꼬리를 쳐 크게 우니 동방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때 하늘에서 천지왕이 2개의 해와 2개의 달을 내보내니 세상이 확 밝아지며 천지가 활짝 열렸다. 제주 섬에 전해지는 개벽 신화다. 개벽의 주체는 초자연적인 힘이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이 열렸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제주의 개벽 신화는 세계의 개벽 신화들과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짜여 있다. 한반도에는 개벽 신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 섬에만 개벽 신화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 개벽 신화니 창조 신화니 하는 것은 온 세계의 신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가 있기 이전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워낙은 어둠과 무질서, 카오스라 그러는데, 어둠과 카오스로 차 있다가 그 카오스에서 로고스,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햇살이 돋아오르고, 그리고 만물이 생겨나고 질서가 잡히고, 그 과정을 말해가는 게 창조신화 또는 개벽신화죠. 근데 본토에는 없으니까요. 오직 제주의 예컨대 천지왕 본풀이 어떤 신화에만 그게 남아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제주신화를 말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주신화를 말해서 본토에서 먼 섬의 한 섬의 신화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본토 신화가 놓쳐버린 신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한국 신화 중에 또 신화다. 그렇게 말해도 좋은 겁니다. 천지개벽의 세상 위로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섬은 또 다른 창조로 분주해졌다. 밋밋했던 물 위로 거대한 산이 솟아나고 그 산의 허리춤에 작은 산들이 돋아났다. 부드러운 곡선들이 섬 안으로 감돌아 드는가 하면
절제된 직선들이 섬 둘레를 다듬어냈다. 섬을 둘러싼 바다 여기저기에는 작은 섬들이 아기자기 생겨났다. 균형과 조화를 절묘하게 넘나들며 빚어진 아기자기한 모습. 신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이 작품을 만들어낸 불가사의한 예술가는 누구일까? 천지개벽 이후 변한 것은 없었다. 넓디 넓은 바다만 푸르게 출렁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것일까? 거대한 여신 설문대가 바다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냈다. 설문대는 푸른 빛바다와 어울리는 섬들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망망대해에 치마폭에 흙을 가득 퍼 날라다 붓기 시작했다. 얼마나 부지런히 날라다 부었는지 바다 위로 형체가 솟기 시작했다. 치마가 낡아 여기저기 구멍이 났지만 설문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흙을 날랐다. 치마에 난 구멍들 사이로 흙부스러기가 떨어졌고 사이사이 쌓인 흙무더기는 오름이 되었다.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진 오름들이 보기 좋았는지 설문대는 여기저기 오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흙을 너무 많이 집어놓았다 싶은 것은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서 균형을 맞추었다. 봉우리가 움푹 패인 오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드디어 섬 한가운데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 만들어졌다. 바로 한라산이었다. 그런데 산이 너무 높아 보였는지 봉우리를 툭 꺾어 바닷가로 던져버렸다. 봉우리는 남서쪽 바닷가로 날아가 산방산이 되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설문대.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얼굴로 흐뭇하게 자신이 빚은 작품을 내려다 보았다.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섬이었다. 설문대가 그 어느 곳보다 더한 애착의 손길로 공들여 만든 것일까? 언제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영실은 수려하고 독특한 절경으로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곳에는 여신 설문대의 모성애를 전하는 애틋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 깎아지른 듯 가파른 절벽, 병풍처럼 둘러싸인 암벽 사이로 기괴한 모습을 한 바위들이 우뚝우뚝 서서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이 바위들이 바로 설문대의 아들들, 이름하여 500장군이다. 설문대는 500이나 되는 아들들을 먹일 죽을 쓰다가 그 죽솥에 그만 빠져 죽고 만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들은 그 솥 안에 죽을 먹었다. 막내 아들이 솥바닥에서 죽은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하고 통탄하며 차귀섬으로 달려가 하염없이 울다 지쳐 바위가 된다. 그래서일까 차귀섬에 있는 장군 바위는 무척 외로워 보인다. 남은 아들들 역시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여기저기 늘어서서 한없이 통탄하다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500장군이 흘린 피눈물은 해마다 봄철이면 한라산의 산철쭉꽃으로 솟아났다. 한라산에 왜 그렇게 많은 산철쭉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지, 그
그 꽃은 왜 그리도 가슴 저리도록 진한 분홍빛인지 그 이유를 알고도 남겠다. 거신 설문대. 그는 왜 500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낳아 길러야 했을까? 제주도를 한라산을 만든, 손으로 모래를 집어서 한라산을 만든 그 여신 같으면 엄청나게 큰 여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창조 신화에 관련되는 신화는 다 여신이고, 다 여성들이 그 지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이미지로 설문대 할망이 다산의 능력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거대한 몸으로, 거대한 힘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만들어주고,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그 신앙 대상으로 삼겠지요. 예. 거대한 몸을 지닌 대모신은 세계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서 창조 여신으로 나타난다. 설문대 신화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와 그 시대를 다스린 힘에 대한 이야기다. 목의 중심 사회를 이루었던 시대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조 신화는 모계, 곧 여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로 권력이 이동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이 남성 중심 사회로 이동된 단군 신화나 탐나 개국 신화보다 설문대 신화가 훨씬 오래된 신화인 셈이다. 모계 중심 사회였던 그 아득한 옛날,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화 속 설문대가 지닌 여성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설문대는 가끔 한라산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행여 뒤척이다 아름다운 섬을 다치게 할까 염려됐는지 다리는 조심스레 저 바다 멀리 관탈섬에다 걸쳤다. 심심할 때는 고군산에 앉아 서귀포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곤 했다. 몸짓이 너무 커 실수를 하기도 했다. 범섬에 뚫린 구멍은 장난스럽게 물장구를 치다 발가락이 걸려 생긴 자국이다. 설문대는 참 부지런하고 깔끔한 살림꾼이었다. 곽지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소떡 삼아 손수 밥을 해먹으며 날마다 옷을 빨고 바느질을 했다. 빨래할 때는 한라산을 깔고 앉아 왼발은 관탈섬을, 오른발은 가파도나 마라도에 짚었다. 또 성산일출봉 분화구를 빨래바구니로, 우도를 빨랫돌로 삼았다. 그리고 일출봉의 등경바위를 등잔불 삼아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다. 신화에 등장하는 지명이 구체적인데다 그곳의 지형이 신화 내용을 그럴듯하게 받쳐주고 있어 참 흥미롭다. 부드러운 산세의 한라산은 백예산기의 그만이다. 빨래할 때 번갈아 짚었다는 가파도와 마라도는 남서쪽 바다에 있다. 설문대가 의자로 삼았다는 고군산은 서귀포에 있다. 움푹 파인 분화구는 설문대가 깔고 앉았을 때 생긴 엉덩이 자국이라고 한다. 제주섬 서쪽 애월에 있는 소떡바위는 영락없는 제주 전통 부엌의 소떡 모습이다. 설문대가 빨래할 때 요긴하게 섰다는 성산일출봉과 우도는 제주섬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신화 속 얘기처럼 빨래바구니와 빨랫돌을 닮은 형상이다. 이처럼 제주섬 중앙의 한라산에서부터 동서남북 곳곳 섬 주변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여신 설문대의 삶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데 신화는 왜 굳이 빨래와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밥 해먹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제주서 물질하고 이게 몽땅 다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라고요. 제주에서 삶이란 게 전부 여자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 온 걸 지금 제주에 남아있는 신화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되고 설문대가 섬을 재창조했지만 섬은 아직도 허전했다. 다시 또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제주 섬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비가 내린다. 비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흠뻑 적신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온기가 제주섬을 메워갔다. 산과 들에는 푸른 빛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꽃들을 쫓아 온갖 새들이 찾아들었다. 생명이 합쳐온 온 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섬은 또 하나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해 용왕 부부는 100일 정성을 올려 늙음하게 외동딸을 얻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은 자라면서 버릇없이 굴다가 영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용왕 부인은 딸이 안타까워 인간 세상에 가서 삼성으로 살라며 아이를 잉태시키는 방법을 일러준다. 무쇠석함에 갇혀 바다를 떠돌던 용왕 딸은 인간 세상에 다 삼성 노릇을 하고 다녔지만 아이를 해산시키는 방법을 몰라 혼란을 일으킨다. 엉터리 삼성 때문에 엉망이 된 인간 세상. 바로잡아달라고 비는 백성들의 호소가 하늘을 찔렀다. 깜짝 놀란 하늘 옥황 천지왕은 총명하고 효심 깊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명진국딸을 하늘로 불러 새 삼성이 되라고 명한다. 명진국딸은 아이를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며 웬만큼 자랄 때까지 돌봐주는 방법을 선녀들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삼성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 결국 인간 세상에서 두 삼성은 마주치게 된다. 두 삼성은 서로 자신이 진짜 삼성이라 다투다 천지왕을 찾아가 누가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한다. 천지왕은 두 삼성에게 꽃씨를 내주며 꽃 가꾸기 경쟁을 시킨다. 100일이 지나 확인해보니 용왕딸이 키운 꽃나무는 겨우 가지 하나에다 꽃도 하나일 뿐 아니라 시들어가고 있었다. 반면에 명진국딸이 키운 꽃나무는 가지수가 45,600개에다 눈부시게 많은 꽃을 피워냈다. 결국 천지왕은 명진국딸에게 인간 세상의 새로운 삼성이 되라 하고 용왕의 딸에게는 저승을 지키는 구삼성이 되라 명한다. 화가 난 용왕딸은 명진국딸이 키운 꽃가지 하나를 오도독 꺾으며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지나면 온갖 병에 걸리게 하겠노라 심술을 피웠다.
이에 명진국 딸은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을 위해 풍성한 음식상을 차려주겠다며 달랬다. 그리하여 용왕 딸은 저승에 자리잡아 죽은 아이의 영혼을 차지하는 구삼승이 되고, 명진국 딸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한쪽 손에는 번성꽃을, 한쪽 손엔 환생꽃을 쥐고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돌봐주는 삼승이 된다. 고요한 달빛이 비추고 있는 제주 초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새 생명이 힘찬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제주섬 사람들은 삼승할망이 새 생명을 점지하고 생명첩에 기록해 웬만큼 자랄 때까지 돌봐준다고 믿는다. 제주섬에는 산모와 육아에 대한 금기사항이 유난히 많다. 행여나 부정탈까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도 허무하게 아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과 사고가 잦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 온갖 정성을 들였어도 어린 피덩이를 연거푸 가슴에 묻기 일쑤였다. 그 힘겹고 한스러운 육아 역시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그래서 제주 여성들은 늘 삼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불도맞이 굿이 열린다. 생불할망, 곧 산육의 여신 삼승을 불러 맞는 이 굿의 본풀이로 삼승 신화가 전해져 왔다. 이 소록이 드난 애기들 앞이 들어. 신화 속에서 구삼승과 신삼승이 펼쳤던 꽃가꾸기 경쟁이 굿판에 재현된다. 아이고 요거 소록이 들었구나. 요거 어떤 거라 진정하라. 아따 요거 나 힘대로 이. 옆에서 받아주는 거. 저 어멍마스. 나 요거 꺾으전 했는데 나 도래내는 대로 다 줄 거라 안 줄 거라. 예, 없어. 구삼승이 내린 꽃을 줄까? 아니면 신삼승이 내린 생불꽃을 줄까? 막 대박. 신방은 굿을 의뢰한 주인에게 익살스런 흥정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이혼해 우리 집 산육의 힘겨움을 해학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두렵고 무거운 부담을 덜어내고 자손의 번성과 육아의 안전을 간절히 기원했던 것이 불도맞이 굿이다. 요거 풀어내자. 요 애기. 넋드림 비녀. 일상에서 펼쳐지는 삼승할망의 의료 행위다. 제주 사람들은 아이가 15세까지는 성장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왔다. 특히 넋, 다시 말해 영혼이 육체에 고정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라고 믿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놀라거나 아파도 넋났다 하여 삼승할망을 청해 넋드림을 하곤 했다. 제주 사람들이 상상하는 삼승할망은 늘 꽃을 들고 다녔다. 생불꽃, 환생꽃, 번성꽃 등의 이름을 지닌 그 생명의 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천지왕은 삼승에게 서천의 넓은 밭을 내주며 갖가지 꽃을 심게 하고 그 꽃이 가리키는 대로 아기를 점지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 삼승은 12선녀를 거느리고 서천밭에 돌을 주워내고 흙을 곱게 다듬어 천지왕이 준 꽃씨를 정성껏 심었다. 이름하여 서천꽃밭이다. 동쪽에는 푸른 꽃, 서쪽에는 하얀 꽃, 남쪽에는 붉은 꽃,
북쪽에는 검은 꽃, 가운데에는 노란 꽃이 피어나 서천꽃밭을 가득 채웠다. 삼신은 그 꽃들이 가리키는 대로 인간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었다. 생불꽃이 피어있는 서천꽃밭은 생명의 원천이 담겨있는 상상의 공간이다. 제주 사람들은 왜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었을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생명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에서 창조됐을 상상의 공간 서천꽃밭. 당시 섬 사람들의 섬세한 우주관을 읽을 수 있다. 생명의 여신 삼승이 만든 서천꽃밭에는 아기를 점지하고 잉태시킬 수 있는 생불꽃만 피어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죽게 하는 악심꽃,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도한생꽃도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웃음웃을꽃, 싸움싸울꽃도 피어있다. 서천꽃밭 이야기는 제주의 큰 곳에서 불리는 10개의 본풀이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신화들이 동일한 시대, 동일한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서천꽃밭 이야기는 불멸의 예술성으로 제주 신화를 빛내고 있다. 생굴 불도맞이에서 불리는 생굴할망 봉풀에 나오는 서천꽃밭 이야기나 아니면 여기에 피어 있어서 아이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생불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화는 전 세계에 없어요.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남아있고 특히 거기에 제주도에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무지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여신 삼승의 도움으로 섬에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해졌다. 인간의 시대가 열린 제주섬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노동이 시작됐다. 자연을 일궈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섬 사람들은 어김없이 농경을 위한 신을 그려냈다. 세경할망이라 일컬어지는 농경의 여신 자청비다. 자청비는 누구이며 어떻게 농경의 여신이 됐을까?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던 김진국 대감 부부는 50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근심에 빠졌다. 집 앞을 지나던 스님이 부부의 사주를 보더니 시주를 올리고 100일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얻을 것이란다. 부부가 정성을 들인 지 100일째 되던 날, 스님은 부부가 올린 시주를 달아보더니 한 근이 모자라 딸이 점지될 것이라 했다. 10달 뒤 부부는 어여쁜 딸을 낳고 자청에서 얻은 아이라 해서 자청비라 이름을 지었다. 자청비가 태어나던 날, 자청비와 운명으로 얽히게 될 사내 아이가 같은 시간에 태어난다. 하늘로 콩에서 문관벼슬을 하는 문왕성 아들 문도령이다. 곱게 자라 어느덧 15세가 된 자청비는 빨래하러 갔다가 글공부하러 지상에 내려온 문도령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따라가 함께 글공부를 해도 눈치채지 못했던 문도령은 정해진 혼사를 준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던 날에야 자청비의 고백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 긴
이별이 이어지고 자청비는 하염없이 문도령을 기다린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만나게 된 자청비와 문도령. 그러나 문도령은 이미 서수왕 딸과의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 문도령의 부모는 50자 깊이로 판 구덩이에 50섬의 수철 담아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다시 걸어놓은 날카로운 작도를 타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자청비는 목숨을 걸고 작도를 탄 뒤 문도령과 100년 가래를 올린다. 자청비 부부는 알콩달콩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세월이 얼마간 흐르자 아기자기하게 사는 자청비 부부를 시샘하는 무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모략으로 문도령이 목숨을 잃고 만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도한생꽃을 가져다 남편을 살려낸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하늘옥황의 난이 일어난다. 자청비는 멸망꽃을 뿌려 하늘옥황의 난을 수습한다. 자청비는 그 공으로 천지왕이 내주는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사양하고 오국의 씨앗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신이 된다. 드넓게 펼쳐진 제주의 메밀밭. 메밀은 제주 향토 음식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곡물이다. 다른 곡물들과는 달리 생육기간이 짧아 여름에 파종해 가을에 거둬들일 수 있는데 자청비 신화 내용에 그 이유가 담겨 있어 흥미롭다. 자청비가 하늘옥황 천지왕에게 받아온 오곡씨를 뿌리다 보니 씨앗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온 것을 알았다. 다시 하늘옥황에 올라가 받아왔는데 이미 파종 때가 늦어 있었다. 그래도 그 씨앗을 뿌리니 다른 곡식과 같이 가을에 거둬들이게 됐다. 그것이 바로 메밀이란 것이다. 오곡종자를 가지고 내려올 때 문도령하고 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이제 그 목축신 정수남은 하세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를 안 갖고 왔네. 그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메밀씨를 갖고 오잖아요.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도 그 메밀은 조금 늦게 심죠. 한 달 정도나 뒤에. 그래서 이 신화가 이제 그런 내용을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거 본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그 자청비가 우리 민족한테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처음으로 전해준 농경기원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죠. 어디에선들 농사짓는 일이 쉬우랴마는 돌투성이의 화산섬 제주에서의 농사는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일이었다. 화산 회토에 뜬 땅에서는 밭농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씨앗을 심지 못해 뿌리고 밟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 씨앗은 또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 일쑤였다. 흥룡만리라 일컬어지는 제주의 밭담은 밭길이의 경계 역할 이전에 씨앗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다. 바람은 밭에 뿌린 씨앗만 날리는 게 아니다. 온갖 풀씨들이 바람에 날려 왕성하고 질긴 생명력으로 밭을 점령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철 내내 긴 메기에 매달려야 했다. 뜨거운 태양은 머리를 달고 밭밑에서 훅훅 올라오는 지열은 숨을 막히게 한다.
농사 과정 가운데 가장 버겁고 괴로운 이 긴매기 작업을 여성들이 도맡아 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농경신 이야기는 왜 남녀 사이의 사랑을 테마로 하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음양의 조화로 비롯되는 것이고 식물 역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이는 농경 기원 신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상의 딸로 태어난 자천비는 지극히 여성적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대범함과 씩씩함을 지니고 있다.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마침내 농경 여신이 된다. 자천비의 성향은 팍팍한 환경 속에서 억척스럽게 농사일을 하며 삶을 주도해온 제주 여성들의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 농경이나 풍농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가지는 생식력, 아기 낳는 거요, 번식력, 다산력 이런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농경 기원 신화면은 주인공은 당연히 여성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여신이 주인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신화 속에는 아주 그 여러 가지 여성성, 생명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이 주인공이니까 재기발랄하고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신화의 가장 아주 전범이 되고 뛰어난 그런 신화인 것 같아요. 바람을 모르고서는 제주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초가는 지붕을 꽁꽁 동여맨 채 납작 엎드려 바람을 비키고 낮게 쌓은 돌담은 숭숭 뚫린 구멍으로 바람을 걸러낸다. 제주 바람의 이미지는 곱지 않은 게 더 많다. 곱지 않은 바람은 늘 바다 멀리 어디에선가 불어왔다. 여름철 불현듯 찾아오는 태풍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북서계절풍, 바로 겨울바람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사람들에게 겨울바람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다. 제주 사람들은 바람에도 어김없이 신을 만들어낸다. 바람의 여신, 영등할망이다. 영등할망은 다른 신과는 달리 해마다 북서계절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음력 2월에 제주섬을 찾아오는 외래신이다. 영등할망은 제주에 무엇을 하러 오는 것일까? 영등이 제주에 들어올 때는 혼자 올 때도 있지만 영등하루방,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딸, 며느리 등 식솔들을 거느리고 오기도 한다.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영등딸의 날씨가 달라진다. 비옷을 입은 영등우장이 오면 비가 온다. 두터운 소미투를 입은 영등이 오면 눈이 많이 온다. 차림이 허술한 영등이 오면 유별나게 추워진다. 딸을 데리고 오면 딸과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 영등은 한림 귀덕 마을의 복덕계 포부로 들어와 한라산 영실 500장군에게 인사한다. 그 후 어승생과 산방굴, 교래리를 거쳐 산구경 꽃구경을 하고 해안을 돌며 소라와 보말들을 까먹으며 다닌다. 그래서 영등딸엔 소라와 보말들이 속이 비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주섬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들과 바다에 온갖 씨들을 뿌려준다. 제주섬 사람들은 바다를 밭으로 여겨 무태밭농사 못지않은 정성을 들인다. 바다 밭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 특히 겨울과 봄의 전환기에 무서운 꽃샘 추위를 유발하는 북서 계절풍이다. 바람의 여신 영등은 북서 계절풍을 몰고 오지만 속절없이 꽃샘 추위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제주섬을 한 바퀴 돌며 들과 바다에 온갖 씨를 뿌려준다. 영등신이 머무는 보름으로 1년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바람의 여신 영등을 대접하기 위한 굿이 펼쳐지고 있다. 영등굿은 영등이 들어오는 음력 2월 초하루 영등 환영제로부터 시작되어 보름 동안 이어지며 보름날 영등을 떠나보내는 영등 송별제로 막을 내린다. 영등을 위해 해마다 굿을 하는 또 다른 사연 하나가 있다. 옛날 제주 어부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다. 거센 바람에 속절없이 멀리 불려가 닿은 곳은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나라였다. 제주 어부들이 탄 배를 발견한 외눈박이 거인들은 입맛을 다시며 달려들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히 눈앞에 있었던 배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영등 할망이 바위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영등 할망이 치마를 넓게 펼치고 앉은 큰 바위 틈에는 제주 어부들이 탄 어선이 감추어져 있었다. 영등은 외눈박이 거인들에게 다른 곳을 가리키며 저만치 따돌리고 제주 어부들이 탄 배를 제주 바다가 있는 쪽으로 돌려보냈다. 눈이 하나뿐이라 도망치고 있는 배를 뒤늦게 발견한 외눈박이 거인들은 영등에게 달려들어 먹이를 놓친 화풀이를 했다. 조각조각 찢겨진 영등의 몸이 파도에 실려 제주섬에 닿았다. 이때부터 제주 어부들은 영등을 위해 굿을 해주게 되었다고 한다. 영등굿은 특히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뢰다. 해녀와 어부들은 이 굿을 통해 영등신에게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소원을 빈다. 영등신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바다와 들녘을 두루 돌아다니며 온갖 생명들에게 새기운을 불어넣는다. 그 신을 접대하는 영등굿은 풍롱굿이고 풍어굿이며 성대한 바람의 축제다. 동수 해녀 어부들 요하고 한대국으로 내려가가자. 아이고 이놈들아 이놈 받을 시기로 사랑해서 좋아하면서 천지개벽의 우주 창조로 시작된 제주섬 신화의 역사는 거대한 여신 설문대의 손길로 다시 창조되고 생명의 여신 삼승의 정성으로 새 생명을 얻어 농경의 여신 자청비의 사랑과 바람의 여신 영등의 기운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갔다. 그리고 신화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의 삶 속으로 가지를 치기 시작한다. 제주의 마을마다에는
그 마을을 관장하는 신이 사는 집인 당이 있다. 그리고 당마다 그 신의 내력이 담긴 당 신화가 전해진다. 제주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 수시로 당에 간다. 마을 당은 공동체의 일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회합의 장소이자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비념의 성전이다. 제주에는 400개 가까운 마을 당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80%가 여신을 모시는 당이다. 제주 섬에는 왜 이토록 여신이 많은 것일까? 인류사의 기원이 담긴 초기 신화의 원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주 섬에 초기 신화의 원형이 남아있게 된 것은 척박한 환경과 거친 역사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꿋꿋하게 삶을 이끌어온 제주 여성들의 능동적인 기질과 무관하지 않다. 제주 신화의 주인공인 여신들은 제주 여성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지표이며 거울이었다. 더불어 제주 여신들은 제주 여성들에 의해 연연히 섬겨지며 서로 닮은 강하고 질긴 생명력의 신화를 이어온 것이다. 제주 섬처럼 여성 신화가 많은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제주는 곧 여신들의 섬, 여신의 나라인 것이다. 할망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여신이 자리한 제주도의 신화라는 것은 남성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되기 이전에 정치 권력이 이동되기 이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신화가 제주도에 있으며 그 신화의 대표적인 게 설문대 할망신화, 삼성 할망신화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화학에서 보면은 전 세계 신화학에서 보면은 제주도의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도 한 단계 더 옛날 인간의 삶의 모습에 근접해 있는 그런 신화. 제주 섬의 눈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 옆구리에서 터져나와 좌충우돌 부딪히다가 제풀에 겨워 여기저기 흩날린다. 숨 돌릴 틈 없이 불어제끼는 겨울바람, 북서 계절풍 때문이다. 북서 계절풍은 제주의 겨울을 혹독하게 흔들어 놓는다. 오죽하면 제주에 유배왔던 사람들이 억울함과 외로움보다 더한 고통으로 이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을까. 제주의 겨울바람은 무뒤의 밭과 바닷속 밭을 숱하게 오가며 일에 파묻혀 살아야 했던 제주 여인들의 한스러운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자탄가를 부를 만큼 제주 여인들의 삶은 겨울바람처럼 거칠고 매서운 것이었다. 제주 여인들은 그렇게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듯 힘들게 살면서도 억척과 끈기로 삶을 개척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달픈 현실 너머 어딘가에 시름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낙원 이어도를 만들어냈듯 제주 여인들은 아름다운 피안의 세계 서천 꽃밭을 그려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었고 아무리 불가사의해도 대자연의 기운에는 이치가 있었다.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제주 사람들은 수많은 여신들을 탄생시켰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왔다. 결국 제주의 신화, 특히 여신들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중심되어 이어온 제주 섬의 오랜 역사이자
제주 여인들의 상상력이 낳은 거대한 산물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제주의 신화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할까? 어찌 보면 이런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가 곧 제주도민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문화적인 응집력을 만들어내고 또 제주도민이라는 어떤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이런 소중한 자원들은 결국은 제주도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들을 더욱 아끼고 갈고 닦아서 제주도가 관광 21세기의 세계적인 관광 그런 그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오히려 거꾸로 활용된다면 이런 전통적인 신화가 현대적인 제주민의 상상력과 다시 결합이 돼서 제2의 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화는 인류사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신화에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처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역사적 상황들에 적응하며 터득한 지혜와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 제주 신화 역시 제주의 생성과 오랜 역사, 제주인들의 전통적 사고와 철학, 문화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놀랍게도 제주 신화는 대우주의 오묘한 섭리와 인간 세상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엮어내고 있다. 제주의 신화가 곧 세계의 신화의 중심인 것이다. 문화와 감성이 주도하는 21세기, 그 중심에 신화적 상상력이 있다. 또한 역사적 정체성과 맞물리며 신화는 지역과 국가의 강한 자긍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남성적 권위주의가 막을 내리고 여성성이 강조되는 지금, 원초적 평등과 자유를 품고 있는 제주의 여성 신화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우리의 신화, 이제 세상 밖으로 과감하게 끄집어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세계와 당당히 맞서는 제주인의 중심 가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